네, 시청자 여러분, 5시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금 닷새 만에 80명을 넘어섰어요. 네, 오전 브리핑에서는 79명이라고 했는데 정오를 기점으로 해서는 8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확진자가 나오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서울 시내 감염 중에 이제 구로구 콜센터 숫자를 넘어서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 방역 당국이 증상이 있든 없든 동선이 겹치면 무조건 검사를 받으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태원 클럽이 제2의 신천지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감염 경로를 찾기에는 신천지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도 보면요. 지금 여당에서는 15일 이후에 또 임시국회를 열자. 어차피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이달 29일까지니까요. 기간은 할 수가 있죠. 네, 뭐 국회 얘기하니까 목이 메이시는 것 같은데 지금 15일까지 4월 임시국회가 열려 있지만 지금 사실상 뭐 여야 합의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금 상중이기 때문에 원내대표 간 합의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다른 민생 법안이나 또 중요한 법안들을 좀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남은 20대 국회 기간 동안 5월 임시국회를 한 번 더 열어야 되는 건데, 일단 여야가 좀 의견에는 좀 입장을 모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부의 자리에 앉아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처음 발생 닷새 만에 80명을 넘어섰습니다. 직접 클럽을 방문한 사람부터 그들의 직장 동료 또 가족까지 2차 감염도 발생했습니다. 당장 내일 모레 고3 학생들의 등교, 실제 학교에 가는 개학이 시작되는데 교육부와 방역당국이 등교 개학을 연기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 중입니다. 관련 내용을 신혜원 반장 발제로 짚어봤습니다. 네,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관련 발제를 하면서 정말 쓰고 싶지 않았던 단어가 바로 재확산입니다. 조금씩 끝이 보이나 했는데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하루 새 신규 확진자는 35명이 늘었습니다. 누적 1,909명이고요. 지역사회 감염과 해외 유입 비율이 일주일 새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6명만 해외 유입 사례이고 남은 29명은 국내 지역사회 감염입니다. 이 중 대다수가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거나 다녀온 사람에게서 옮았습니다. 현재 8시 기준으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 환자는 누적 79명입니다.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클럽 등 일대 지역을 방문한 분들은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건 오전 8시 기준이었죠. 정오를 기준으로 한 발표를 보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닷새 반 만에 총 86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산 속도로 밀어볼 때 서울에서 난 최대 집단 감염 사태인 구로구 콜센터 98명을 넘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태원 클럽 사태도 중대한 위기죠. 지난번 31번 환자 이후에 아주 급속히 대구발 확대된 것처럼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는 뜻으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확산세는 서울을 넘어 전국으로 퍼지는 모양새입니다. 경기, 인천, 충북, 그리고 바다 건너 제주도까지 클럽 방문 후에 감염된 30대 여성의 제주 도내 접촉자만 해도 최소 144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가족 내 2차 감염도 시작됐습니다. 클럽에 간 30대 손자가 함께 식사를 한 80대 외할머니를, 그리고 인천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은 같이 사는 누나를 감염시켰습니다. 확진자들이 근무한 직장도 비상인데요. LG U+와 카카오뱅크 콜센터, 또 영등포병원 등 근무지에는 모두 폐쇄 또는 휴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수천 명으로 추정되는 방문자들을 신속하게 찾아내서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한시가 급합니다만 아직도 상당수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고 검사율은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총력 경주가 필요합니다. 군도 비상입니다. 현재 국내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수는 7명으로 늘었습니다. 용인 확진자와 같은 클럽을 간 국방부 직할부대, 사이버사령부 A하사,
그리고 A 여사와 같이 식사한 후에 노래방을 간 간부 3명이 있고요. 이와 별개로 이태원 클럽을 찾은 용인시 육군 직할부대 소속 비대위 등이 있습니다. 모두 장병 휴가와 외출 제한이 풀리기 전인 지난 8일 이전 영회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처벌이 두려워 숨는 걸 막기 위해서 자진 신고 시 무징계 방침까지 꺼내 들었고요. 오늘까지 훈련병 32명을 포함해 총 49명이 이태원 방문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언급했듯이 이번 클럽발 집단 감염은 많은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로 20, 30대 젊은 층이 중심이라서 급속한 증상 악화보다는 무증상 감염 비율이 꽤 높고요. 또 분당의 IT 기업, 콜센터, 군부대, 병원까지 다중시설 근무자도 많습니다. 마지막으론 연락 두절에 따른 낮은 검사율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클럽 방문자 명단 5,517명 중에 절반 이상이 불통 상태이고 명단에 허위로 기재를 했거나 고의로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연락이 안 될 경우 경찰과 협력해서 강력한 추적, 자택 방문도 불사하겠다고 했고요. 개인정보 또는 성소수자의 신분 노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서 익명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분 노출에 우려가 있어서 망설이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이름을 비워둔 채 단지 보건소별 번호만 부여할 것이고 전화번호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장 내일 모레부터 고3 수험생을 시작으로 등교 개학을 앞두고 있었는데 예기치 못한 사태에 다시 개학을 미뤄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오른 등교 연기를 요구하는 글에는 17만 명이 넘게 동의를 했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일단 일주일을 미루자, 이재정 경기교육감도 등교 연기는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애초에 이 등교 계약 자체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고 따라서 다시 뒤집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교육부는 질병관리본부와 학교 현장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면서 연기 여부를 늦어도 내일까지는 결론 짓겠다고 했습니다. 뭐가 됐든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태원 클럽발 재확산, 등교 계약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예,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86명이 됐는데요. 우려되는 게 클럽에 갔다 온 사람 말고도 지금 빠르게 2차 감염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요. 이태원 클럽을 직접 방문을 해서 노출된 확진자가 63명, 그리고 이들의 가족이나 지인, 또 동료 등 접촉자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가 23명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지역별로도 전국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이 서울에서 가장 많은 51명이 나왔고 경기가 21명, 인천이 7명, 그리고 충북과 부산, 제주에서도 확진자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대구, 신천지를 제외하고 서울 지역 이 집단 감염 중 98명이 확진이 됐던 이 구로구 콜센터에 이어 두 번째 규모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추이만 보자면 이 숫자는 넘어설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사람 클럽발 감염이다 보니까 젊은 층이 다수가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검사를 권고하는 증상 그런 것도 생겨났죠? 네, 그렇습니다. 관련 확진자 가운데 78명이 남성이었고 여성은 8명이었습니다. 연령별대로 살펴보면 20대가 58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18명으로 그 다음 순위였는데요. 방역당국은 발열, 기침 등이 포함된 코로나19 검사 권고 증상에다가 후각과 미각 소실도 추가를 했습니다. 젊은 층 확진자 특성상 무증상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방대본에 따르면 이태원 클럽 환자 가운데 34.8%, 즉 3명 가운데 1명꼴로 무증상자였습니다. 이태원 유흥시설이 대부분 5월 2일부터 6일 사이에 운영이 되었고 이때 노출자에서 확진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평균 잠복기를 고려하면 5월 7일부터 13일 사이 이번 주에 발병이 많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 검사를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확진자의 이동 동선 공개 시 개인이 식별되지 않게끔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래 이 클럽 등 유흥시설은 코로나19에 가장 위험하다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그리고 뭐 대구시까지 오늘 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클럽, 뭐 감성주점이라고 불리는 곳들, 뭐 콜라텍, 룸살롱 등 모든 시설이 포함이 되고요. 어기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앞서 이 제한적 거리두기 기간에도 운영 자제 권고를 내리긴 했지만 뭐 이론적으로는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영업을 할 수는 있었거든요. 뭐 발열 확인, 출입면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 지키면 뭐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사태에서도 봤지만 이런 수칙을 현장에서 좀 제대로 지키질 않았습니다. 당장 이 맨 처음 용인 확진자가 클럽에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고요. 또 클럽의 방문자 명부도 부정확해서 지금 뭐 파악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명령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사실상 금지 명령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이번 사태가 끝날 때까지 이 명령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군대 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군 간부, 이 사이버사의 군인들도 이 클럽을 방문했다가 지금 확진을 받았죠. 네, 일단 이 모두 국군 사이버사령부 소속 간부들인데요.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같은 부대 소속 하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노래방 등을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 일찌감치 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격리 조치 중이었다고 합니다. 또 이 군은 사이버사령부 부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했고요. 추가 결과를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해당 시기에 이 이태원 일대를 방문했다고 자진 신고한 장병이 50명에 달했다고요. 네, 지난 2일을 전후로 해서 이태원 일대의 클럽, 식당 이런 다중이용 시설을 방문한 장병이 현재까지 49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설정한 자진 신고 기간에 신고한 이들인데요. 자, 아무래도 처벌이 두려워 숨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자진 신고를 할 경우에 무징계 방침을 내걸었습니다. 훈련병이 32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간부가 13명, 병사는 4명이었습니다. 자진 신고 기간은 어제로 끝났는데 이후에 적발될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방역 당국이 다시 고삐를 좀 강하게 쥐고 있습니다. 뭐 마스크를 안 쓰면 지하철도 못 타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생활 방역 체계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가능성도 많습니까? 뭐 그건 아직 좀 섣부르게 판단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좀 발생 추이를 봐가면서 방역 당국이 결정을 할 걸로 보이는데, 예. 자, 일단 청와대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 주재 수보 회의가 오늘 있었습니다. 이 별도 모두 발언 없이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요. 아마도 이 회의 내에서 이 방역 당국의 보고와 이 향후 조치에 대한 언급이 이뤄졌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뭐 최종적인 발표 자체는 방역 당국이 할 걸로 보이는데요. 아시겠지만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자, 이 연설에서 이 이태원 클럽발 감염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막판에 직접 이 연설문을 고치면서 계속 이 경각심을 좀 유지해달라는 당부의 메시지를 담기도 했었는데요. 그 부분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유흥시설 집단 감염은 비록 안정화 단계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밀집하는 밀폐된 공간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더욱 경계하며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고3들이 내일 모레 즉 수요일부터는 학교에 직접 등교하는 오프라인 개학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지금 이 이태원발 그 코로나19 때문에 혹시 등교가 연기될 가능성도 있나요? 지금 뭐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유은혜 부총리와 정경 질병관리본부장이 관련 화상회의를 가졌는데요. 등교를 미뤄야 할지 미룬다면 또 얼마나 더 미룰지 등을 논의를 했습니다. 교육부 입장에선 고심 끝에 순차 등교 계약을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입장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도 당초 예정보다 4시간가량 늦어졌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교육감을 비롯해서는 좀 미루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고3 등교 수업을 일주일 미루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친 5월 5일부터 잠복기인 2주가 지난 5월 20일에 다시 등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개학을 우려하는 학부모들 청원이 17만 명 넘게 동의를 얻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후 또는 12일쯤 등교 연기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해외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백악관 내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백악관 직원 중에서도 예. 트럼프 대통령의 시중을 드는 역할을 하는 파견 군인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펜스 부통령의 대변인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이 최측근들이 감염이 된 건데 오늘 그 뉴욕타임즈 보도를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음식을 내오는 직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것에 겁을 먹고 있었고 이 펜스 부통령 대변인이 확진자가 난 데 대해서 굉장히 짜증을 냈다. 하면서 예. 용암을 분출하듯 화를 냈다라는 표현을 또 썼더라고요. 일단 뭐 백악관은 대통령과 또 대통령을 접촉하는 고위직들은 매일매일 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다고 합니다. 또 집무실 근무 인원도 좀 줄였다고 하고요. 백악관 회의에 참석을 했었던 이 앤서니 파우치 국립전염병연구소 소장 등 이 미 보건당국의 최고 책임자 3명은 14일 동안 또 자가격리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사실 마스크를 거의 안 써서 비판을 받아왔잖아요. 네, 뭐 과도한 위험을 조장하지 않기 위해서 안 쓴다라고 설명은 예. 했지만 또 직원들이 안 쓰는 건 또 뭐라고 했다고 하고 일단 그 좀 트럼프 대통령 일정을 좀 살펴보니까 어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제2차 세계대전 전승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뭐 야외긴 하지만 90대 고령의 참전 용사들과 함께 하는 자리였는데 좀 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착용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미국 언론에서 나오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지지도 하락 추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음 달에는 야외 장외 정치 집회까지 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은 코로나19가 거의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본인의 대선 가도를 위해서 야외에서 정치 집회를 연다. 미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정욱 반장 고개를 상당히 크게 끄덕거리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네, 별 다른 생각 없었는데 그냥 부정의 반응에 저는 예. 언제든지 리액션을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 거였지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얘기하기가 그게 이제 미국까지 걱정할 지금 시기는 아니다. 그냥 당장 제 앞가림부터 하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중국 얘기해 보도록 하죠. 중국에서도 다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일단 발원지로 지목된 곳이죠.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한 동네에서 다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발견돼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 하루 동안 우한에서 5명이 환자가 추가가 됐는데 모두 한 거리, 한 동네에서 나왔고요. 전부 무증상 감염자로 보고됐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이 무증상 감염은 공식 통계에서 확진자로 세지를 않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증세가 심해지면 확진 환자로 이제 분류하고 또 판정을 했는데, 자, 문제는 우한 내에 이런 무증상 감염 환자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지린성, 또 라오닌성 등에서도 추가 감염자가 나왔는데요. 중국도 지금 5월 초가 이 노동절 연휴였던 만큼 재확산 우려가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중국도 8만 명 넘게 확진이 됐고 감염이 됐었지만 중국의 인구를 감염하면 극소수죠.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항체를 가지고 있다, 면역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세계적으로 이런 걸 감안하면 언제든 코로나가 다시 더 또 좀 크게 번질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최종혁 반장 발제 보겠습니다. 청와대 발제를 먼저 정리하면요. 이태원 클럽발 재확산 등교 계약 미뤄지나. 네, 다음은 최종혁 반장 발제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코로나19는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경계하며 이 방역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위해 지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여야도 총선 과정에서 사실 질병관리본부를 더 강화하자, 즉 청으로 승격하자라는 공약을 같이 내건 바 있어서 일단 공약으로만 보면 순조로울 것 같은데 문제는 국회의 기간입니다. 관련 내용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짚어봤습니다. 자, 일단은요, 국내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새로운 생활 환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보신 것처럼 유흥시설 집단 감염 등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신종 바이러스는 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빈틈이 생기면 다시 우리 생활 속으로 파고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이렇게 강조를 했었죠. 자, 그렇다고 바이러스를 두려워해서도 또 피해만 다닐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 우리의 방역, 의료 체계는 신속히 대응할 능력이 있고 또 방심하지 않고 통제, 관리한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게 대통령의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장기전에 대비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려면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대응할 전투부대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성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체계도 구축하여 지역의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현재는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기관인 질병관리본부를 별도로 떼어내서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고 질병관리청으로 이 지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많은 게 달라지는데요. 자, 우선 지역 본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쉽게 좀 설명해 드리면요. 경찰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경찰청이 너무나 익숙하지만 1990년까지만 해도 이 경찰청은 현 행안부, 당시엔 내무부였죠. 이 내무부 산하에 있던 치안본부였습니다. 자, 그리고 각 도청에는 경찰국이 있었는데요. 자, 이거를 1991년 경찰법을 만들면서 치안본부를 내무부 외청으로 개편하고 또 각 도청에 있던 경찰국을 경찰청으로 흡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를 들면 뭐 서울과 부산, 경북, 전남 또 이렇게 지방경찰청을 각 두고 그러니까 지역 본부를 두고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치안 업무를 총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역 업무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한 총괄 대책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수립하고 있지만 또 각 지역별 실무는 지자체 그리고 지자체에 있는 보건소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즉 통합 또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시스템이라는 건데요. 따라서 이 질병관리청, 본청을 두고 예를 들자면 전국을 한 6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눠서 뭐 예를 들면 수도권, 뭐 충청권 이렇게 이 각 지역 본부를 둔다면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제 그 질본이 지방 조직이 이제 없다 보니 그 자치단체와 이제 협력에 있어서도 조금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신속하게 좀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2차 팬데믹에 대비하자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청이 되면 초대청장 누가 될까요? 다정회에서 찍기의 달인 이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만일 청으로 독립을 한다면 초대청장은 누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원래 정은경 부부장이 제일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국민들도 제일 원할 것 같고요. 예,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서 더 이상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예. 자, 사실 한 조직에서 리더는 매우 중요합니다. 리더의 역량과 품성, 또 신뢰가 그 조직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런 점에서 저희는 매우 든든합니다. 자, 그리고 후배는 또 리더를 닮아가고 싶기 마련이죠. 자, 초대 질병관리청장이 누가 될지는 뭐 현재로선 단언할 수 없지만 많은 아이들은 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이분을 닮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질병 관리하는 본부장님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학생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일하고 싶다라고 얘기해줘서 정말 고맙고 뿌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하고 있는 그런 공부를 충실히 하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기대하고 있겠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질본의 독립을 위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즉 국회가 나서서 법을 바꿔야 한다는 건데요. 자, 질병관리청에 대해서는 이미 여야가 모두 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1대 국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청승격은 야당도 총선에서 공약했고 이미 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야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겠죠. 4월 임시국회가 오는 15일까지이긴 하지만 원내 협상에 나서야 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현재 상중이라 이 기한 내 본회의에까지 협의를 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데요. 자, 이에 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20대 국회 임기가 남은 만큼 5월 국회를 한 번 더 소집하는 방안을 놓고 통합당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바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이 아니라 다른 수단으로 받게 되는 모든 가구의 온라인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혼잡을 막기 위해 이번 한 주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오부제로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주인 16일부터는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7일부터인가요? 네.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는 게 원칙이지만 어렵다면 위임장을 받아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은행 창구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세대주가 해외에 있거나 행방 불명 혹은 실종 등 현실적으로 위임장을 받기가 어렵다면 직접 주민센터에 찾아가서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 지원금은 신청 이틀 뒤쯤 이 체크 또 신용카드의 포인트 형태로 들어오는데요. 카드사에서 안내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사용 방법은 평소 카드를 긁었던 것과 똑같이 결제하면 되는데요. 다만 중요한 겁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3월 29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지인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내, 경기도, 예를 들면 경기도 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라면 현재 사는 곳에서 결제를 하는 게 가능하지만 만일 3월 29일 이후에 서울에서 부산 또는 대구에서 광주로 이사를 했다면 다소 불편함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광역 컨트롤타워 질병관리본부 청으로 승격 변화입니다. 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신청을 하면 이르면 모레 받을 수가 있는데요. 반장들 가운데 혹시 신청한 분이 있습니까? 일단 저랑 최 반장은 1인 가구인데요. 예. 일단 둘 다 이제 5로 출생 연도가 예. 맞춰지기 때문에 이번 주 금요일에 신청할 수 금요일에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 되는군요. 세대주. 세대주죠, 세대주. 저도 세대주가 아니라 날짜에도 세대원이죠.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 반장은 그래서 금요일 날 신청할 예정인데요. 예. 조 반장 저 동갑이에요? 저희랑 동갑인가요? 끝나는 숫자는 비슷한데. 네. 예, 알겠습니다. 5년이나 또는 10년이 차이 나는 거겠군요. 알겠습니다. 세대주도 아니잖아요, 사실. 세대주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청약저축 때문에.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부지런하군요. 예. 오늘부터 신청하는 분들은 이제 카드 포인트로 받게 되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카드 회사에서 카드가 여러 장이다. 그러면 어떤 카드로 포인트가 오고 그런 게 좀 정해집니까? 부장님 좀 카드 여러 장이라서 그런 고민하실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지원금은 카드에 지급되는 게 아니라 세대주 개인에게 포인트로 충전이 되기 때문에 한 회사의 카드라면 어느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땡땡 카드사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모두 갖고 있다면 포인트가 충전된 다음에 두 카드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부장이 아셔야 될 거는 법인카드는 안 됩니다. 아, 예. 그건 다들 아는 부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옐로우 카드라고 할 줄 알았는데요. 법인카드로 참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소지가 포함된 광역자치단체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저는 주소지가 경기도로 돼 있고 실제 경기도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경기도에서만 쓸 수 있고 상암동에서는 못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반장은 서울시로 돼 있으니까 상암동에서 쓸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잘 됐네요. 예. 부장은 경기도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소비하시고 상암동에서는 본인의 카드를 쓰시고 조반장은 둘 다 쓰시고 하면 되겠네요.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네, 계속 맞습니다. 반상의 법칙에 의해서 그럴 것으로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난 3월 29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광역지자체 안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웬만한 업종에서는 다 쓸 수가 있는데 백화점, 대형마트와 대형 전자판매점, 유흥업소 당연히 사용할 수가 없겠죠. 자세한 사용처는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면 되는데 제한 업종에서 카드를 사용하면 지원금 포인트로 결제할 수 없다는 문자가 발송이 되니까 크게 결제된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얼만큼 썼는지 또 남은 지원금은 얼마인지 등은 카드사 문자 메시지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신청을 할 때는요, 이 지원금 일부나 전부를 기부하실 수 있는데요, 10,000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또 아시다시피 8월 31일까지 지원금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부한 것으로 보고 연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전액 기부 의사를 밝혔고요. 민주당 지도부도 일제히 우리는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 기부하기로 서약식 같은 거랬죠. 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열린 국회 회의실 탁자에 놓인 판넬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나오나요? 보시면 지금 나오는 장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민생활 안정과 경제 회복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자,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문장 앞 네모칸에 체크가 또 되어 있죠. 자, 일종의 서약서인 건데요. 자, 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일제히 이 서약서에 사인을 하고 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경제 회복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전액 기부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기부와 소비 모두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렇게 안내 말을 한 다음에 보시면 이해찬 대표나 김태년 원내대표가 저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던 아까 고반장이 설명했던 그 이제 판넬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직접 서명을 해서 저렇게 나는 기부를 하겠습니다라는 저렇게 인증샷까지 남긴 겁니다. 앞서 이제 기부와 소비 모두 충분한 의미가 있다라고 한 말을 비추어 볼 때 뭐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싶은 사람은 기부하고 그건 이제 국가 재정에 또 돌아가서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일 것이고요. 하지만 나는 소비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역할을 하겠다는 사람은 또 소비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이런 걸 강조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부가 관제 기부처럼 보일까 봐 이런 것들 많이 염려를 한 걸로 보입니다. 사실 근데 그런 메시지는 앞서 뭐 민주당이나 뭐 정부에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지도부가 저렇게 나서서 공식적으로 우리는 기부를 합니다라고 하면 뭐 국민들은 모르겠지만 당 소속 의원들한테는 사실상의 뭐 기부를 하라는 메시지로도 보여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관제 기부 아니냐라는 이제 좀 뭐 비판이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거를 의식하다 보니까 오늘 사회를 본 김경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와 소비 다 의미 있는 거다라는 점을 재차 좀 강조한 걸로 보이고요. 자, 이제 뭐 앞서 이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이 재난지원금 기부를 당론으로 그러니까 모든 의원들이 다 지급하도록 할 것이냐라는 데 대해서는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이미 뭐 모든 의원들은 다 기부할 걸로 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뭐 최종혁 반장이 지적한 것처럼 약간 분위기로 몰아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분위기로 몰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두 명이라도 그냥 기부를 안 하고 소비를 하는 의원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취재는 해보겠습니다. 있을지.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때문에 사실 고용이 제일 문제입니다. 어디서나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인데 지난 한 달간 신청이 된 실업수당, 실업급여에 대해서 지급된 것이 역대 최고 금액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구직 활동을 하는 실업자에게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 구직급여라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약 1조 원으로 한 달 지급액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특히 지난달 새롭게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12만 9천 명인데 그만큼 실업자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전체 수급자는 65만 1,000명으로 이 또한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예, 이렇게 통계 수치를 많이 보여주고 하는 것들이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그만큼 고용 현실이 어려워졌다는 건데요. 사실 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 받는 건데 실제 가입돼 있지 않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당장 청년 취업준비생들은 이러한 통계 규모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각 기업들이 채용을 연기하거나 또 규모를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게다가 노동부의 이 같은 동향은 이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 고용직 종사자 그리고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통계에서 제외돼 전체 취업 동향이나 고용 시장을 보여주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도 합니다. 정부가 이제 그러니까 고용보험 가입 확대를 문재인 대통령도 좀 얘기를 했죠.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그 얘기를 한 건데요. 이 고용 안전망을 확충하는 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다라고 강조하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습니다.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등 취약계층부터 순차적으로 이 가입을 추진하고 이 특수고용 노동자 증으로 또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건데요. 관련해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내년부터 이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잠깐 속보가 하나 들어와 있어서 그것부터 먼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원래 이제 내일 모레부터 고3부터 순차적으로 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방역당국과 서울시 교육부 등이 이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는데 결정이 났습니다. 일주일 미뤄지기로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고3 수험생부터 내일 모레죠. 13일 수요일부터 원래는 계약을 하는 일정이었는데 그리고 매주 수요일 이렇게 순차 계약을 하기로 하는 일정이었는데 꼭 일주일씩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3의 경우에는 다음 주 수요일인 20일에 등교 계약을 하고 고2, 중3,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의 경우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인 27일에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일주일씩 밀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아무래도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 확산이 당장 등교하기에는 무리라는 판단을 교육부와 이 질병관리본부가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빨리 계약을 했으면 하는 학부모들 계시겠지만 일단 가장 우선순위가 방역이고 지금 서울에 다시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커지다 보니 일단 전국의 초중고 학교의 계약이 기존 계획보다 일주일씩 연기가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그 날짜를 네. 잠깐만 신혜원 반장님 다시 한 번만 좀 일단 짚어주죠. 기존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오는 13일에 고3이 계약을 하고 그 다음 주 20일에 고2, 중3,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생이 계약을 하고 27일에 고1, 중2, 초등학교 3, 4학년 마지막으로 6월 1일에 이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그게 5학년 원래 계획이었던 거죠? 이 계약을 하는 거였는데 변경된 건 일주일씩 미뤄보면 됩니다. 고3은 5월 20일에 계약을 하고요. 고2, 중3, 초1, 2 유치원생은 27일에 계약을 그리고 고1, 중2, 초등학교 3, 4학년은 6월 3일 마지막으로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은 6월 8일에 마지막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예, 관련돼서 나오는 소식이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이태원 클럽을 중심으로 번졌던 코로나19의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도 연락 안 되는 사람이 3,000명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지금 계약까지 미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다 연락을 해서 검사를 받았으면 합니다. 자,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특수고용 노동자 등이 사실 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였고 문화예술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이 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근로자로 되어 있는데 현행법상 골프장 캐디, 학습직 교사, 대리운전기사, 보험 설계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2018년 민주당 한정희 의원이 발의를 했었는데 그동안 논의가 미뤄지다가 오늘에서 심사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을 통해서 통큰 합의를 촉구했습니다. 고용보험의 획기적 확대와 국민취업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보험법, 구직자 취업 촉진법 등이 필수적입니다. 오늘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심사에서 통큰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김태년 원내대표가 합의를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오늘 환노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다만 조금 범위가 달라졌는데요. 이 민주당이 발의했던 안은 특수고용 노동자와 예술인을 모두 포함시키자는 안이었고 예. 이 통합당이 앞서 발의했던 안은 특수고용 노동자는 제외하고 예술인만 포함을 하자라는 안이었는데 오늘 환노위 방금 말씀하신 법안 소위와 이 전체회의를 잇따라서 열고 예술인만 포함시키는 이 고용보험법 이 개정안을 통과를 시킨 거고요. 이제 법사위와 이제 본회의 절차만 남은 상황인데 이게 왜 좀 통합당에서는 반대를 했었냐라고 하면 사실 특수고용자 노동자들이 지위를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하느냐라는 걸 두고 좀 입장차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리운전 기사를 생각을 해보면 예. 뭐 낮에는 일반 직장인을 다니고 직장을 다니고 오후에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대리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일반 투잡을 들 때요. 네, 대리운전 업무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들게 되면 절반은 사측에서 돈을 대게 되잖아요. 과연 이제 그 대리 업무를 할 경우에는 과연 이 대리 업무에 대한 사측을 누구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범위를 좀 정하기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에 예. 대해서 이제 범위를 정하는 거에 있어서 한국당과 이제 민주당 내 입장차가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결국에 특수고용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 범위 대상에서 빠지기로 했고 또 오늘 논의한 법안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그러니까 300만 원의 이 구직
수당, 구직 촉진 수당을 주는 이 제도를 담은 법이 있었는데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여야 역시 합의를 해서 환노위 전체 회의를 통과를 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공보험이 넓혀지는 것, 확대되는 것은 좋은 일인데 방금 최정익 반장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고용보험은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반을 내고 회사가 반을 내고 그래서 보험에 기금이 되는 건데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랄지 고용주가 애매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아무튼 국회에서 해결책을 잘 마련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기사 여당 기사 이렇게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1조 원 역대 최대 고용보험 확대 추진. 다음은 고석승 반장 발제입니다. 네, 20대 국회 임기가 이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의결을 기다리는 법안은 아직도 많습니다. 과거사법부터 코로나19 방역 관련된 법안까지 여러 민생 법안들이 상당수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민생 법안 의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 법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고석승 반장이 짚어봤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요즘 국회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을 꼽자면 국회의장의 법안 가결 선포가 아닐까요? 20대 국회가 일할 수 있는 날도 이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전히 상당수 법안들이 본회의 문턱도 밟지 못한 채 잠자고 있습니다. 문제는 법안 상당수가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법안이라는 겁니다. 국회 내에서도 민생 법안 의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20대 국회는 임기를 종료하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민생 법안을 통과시킬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제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것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입법 의무를 방기에 따른 국민의 거센 비난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이다. 네, 20대 국회의 초라한 법안 통과 비율 정치부 회의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현재까지 20대 국회 법안 통과 비율 36% 정도입니다. 역대 국회 법안 통과율을 보면 계속 감소 추세이긴 한데 이번 국회가 그중에서도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물론 예전에 비해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면서 제출되는 법안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법안 통과율이 하락하는 원인이긴 합니다. 실제 통과 법안 개수는 조금씩 늘고 있는데 제출되는 법안이 워낙 많다 보니 통과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좀 더 열심히 일해줬다면, 그래서 법안 심사 열심히 하고 본회의 열심히 열어서 법안 의결도 열심히 해줬다면 아무리 제출 법안이 많다 한들 이렇게까지 통과율이 떨어지진 않았겠죠. 자, 지난달 정세균 국무총리도 추경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민생 법안 의결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각종 민생 개혁 법안들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학교 보건법과 출입국 관리법,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형법과 성폭력 범죄 처벌법, 어린이 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과 교통안전법 등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네,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하지 못하고 있는 주요 법안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코로나19 관련 법안입니다. 현재 진행형인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마련된 법안들인데요. 아직도 통과 여부가 확실치 않습니다. 먼저 의료진 수도권 집중 현상 등을 해소하기 위한 일명 공공의대 법안입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서 공공의료진을 양성하고 해당 학교를 졸업한 의료진은 의료 취약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떠나 지방 의료진 부족 현상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지방병원은 의료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지역 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대책은 내놓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정부가 또 다른 지역 의료 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문병원 지정 문턱을 낮추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의료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또 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학생이나 교사가 학교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또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 등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자녀 양육비 지급을 강제성을 더욱 강화하는 법안도 여러 개가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자, 주요 법안을 보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자, 2018년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한부모 80%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적으로 양육비를 이행하라라는 그 판결을 내렸는데도 그거를 이행하지 않아서 그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지급이라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20대 국회에서 마무리가 되어졌어야 해요. 네, 또 이 형제 복지원 사건 등 공권력의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도 아직 통과 전입니다. 지난주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이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여야가 본회의 의결에 합의를 하면서 일단 피해자들이 보복 농성을 풀었습니다. 아직까지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고 열리고 법이 통과되더라도 또 첫 발을 디디니까네 앞으로 계속 또 우리가 또 원하는 것들을 요구해야 되니까 계속 이야기는 하고 가야지. 20대에 너무 통과가 안 되면, 과거사법 통과 안 되면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회 안에 공공단식을 선택했던 겁니다. 네, 이 밖에도 N번방 후속 대책 관련 법안, 코로나19 경제대책 관련 법안 등도 기약 없이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있는 법안이 무려 15,000개입니다. 여야가 본회의를 열지 않는다면 법안은 모두 폐기됩니다. 자, 이미 일 안 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쓴 것도 모자라 국민에게 실망만 안겨준 20대 국회라지만 그래도 마지막 모습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서너 달 후면 임기를 마치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말 잠깐 들어보시죠. 우리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말끔하게 다 처리를 하고 21대 국회를 맞이했으면 더할 수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서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일 안 하는 20대 국회, 계류 법안만 15,000건. 예, 몇 번 강조하지만 이번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입니다. 20일 가까이가 남았고요. 5월 29일까지 세비도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되지요. 여러 민생 법안이 남아있는데 이게 통과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현재 회기 중인 임시국회 기간 안에 본회의를 여는 겁니다. 이번 임시국회는 15일까지인데요. 나흘 안에 여야가 본회의 소집에 합의하고 관련 일정을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정이 촉박한 데다 아직 여야 이견이 큰 법안들도 많아서 이번 주 내에 본회의를 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은 방법은 임시국회를 다시 여는 겁니다. 20대 국회 임기 만료일인 29일 전에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는 겁니다. 예, 민주당은 이제 임시국회를 다시 여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좀 잡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종료일인 15일까지는 일단 본회의를 다시 열기 힘들 것으로 보고 다음 주 중에 임시국회를 아예 다시 소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현재 부친상 중이라 15일까지는 본회의 개최가 어려울 것 같다면서 김태년 원내대표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음 주 중에 이 본회의를 하는 것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만약에 이달 안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사실은 20대 국회, 21대 국회에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관련됐던, 계류됐던 법안들은 다 폐기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15,000건이 넘습니다. 당연히 전부 통과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 중에서 시급한 민생 법안들이라도 좀 이번 20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시키자는 건데요. 만약 본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이 민생 법안 포함 15,000건의 법안은 모두 자동 폐기됩니다. 당연히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발의부터 아예 처음부터 다시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예, 다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부정투표 의혹을 지금 대표적으로는 미래통합당의 민경우 의원이 계속 제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내놓겠다. 일단 아직까지는 뒤집어지진 않았고요. 일단 증거를 내놓겠다 2시에 했는데 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주장을 좀 보죠. 어떤 얘기를 했죠? 네, 일단 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뒤집어지진 않은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예. 네. 민경호 의원은 뭐 총선 이후 연일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 의원 지난 주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는 11일 그러니까 오늘 세상이 뒤집힐 증거를 폭로하겠다. 조작 선거 사건이 분수령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그 증거를 공개를 했는데 민경욱 의원은 서울 서초을 사전투표지가 경기 분당 을 지역에서 발견이 됐다라면서 이 증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뭐 주장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투표 관리인의 날인이 없이 기표되지 않은 비례투표 용지도 무더기로 발견이 됐다라고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 사진을 공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발견이 된 건가요? 자, 일단 뭐 확실한 증거를 공개하겠다고는 했지만 현재까지는 좀 의문이 드는데요. 이 관련 사진을 민경욱 의원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 관련한 투표지가 다른 곳에서 발견이 됐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견이 된 것인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명확하게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요. 이 관련 사진을 공개하긴 했지만 이 해당 사진들이 이 부정투표의 증거인지는 뭐 역시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는 좀 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선관위는 일단 민 의원의 주장을 파악한 다음에 관련한 설명을 좀 공식적으로 내놓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선관위에서도 일단 민경욱 의원의 주장의 근거들을 좀 더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입장을 내놓겠다는 거죠. 예, 일단 뭐 민경욱 의원이 주장을 했으니까 이 주장의 근거들, 의혹이 과연 실체들 이런 것들은 좀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관위가 여기에 내놓는 설명이나 이런 부분까지 같이 봐서 또 자세히 다룰 필요는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맥락을 가지고 민경욱 의원이 좀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일단 약간 바로바로 이해되지는 약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관위도 일단 주장하는 의혹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약간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총선 출구조사 발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내 이 당사 모습도 부정투표 증거다 이런 주장도 했었죠. 네, 민경욱 의원이 지난 8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작 선거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지금 보시는 두 장의 사진을 함께 첨부를 했습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출구조사 결과를 확인한 직후에 촬영한 사진과 그리고 이번 총선 후에 같은 상황의 사진을 나란히 저렇게 올린 건데요. 그러면서 대승의 결과가 예측이 되면 웃고 박수를 치며 난리가 난다. 그런데 최대 170석까지 대승을 예측한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이번 총선의 순간 그들 가운데 아무도 웃지 않았고 박수도 건성으로 치고 있다라면서 심지어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와 총선 때 모두 대승을 예상을 했는데 지방선거 때는 활짝 웃었고 이번에는 그러지 않은 게 총선 조작 투표의 증거라는 주장입니다. 사실은 뭐 투표나 개표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면 이건 정말 큰 거죠. 합리적 의심의 정황을 둬야 되는데 앞서 이제 사진을 가지고 투표용지가 다른 데서 발견됐다는 것은 과연 어떤 맥락인지 또 그 사진은 과연 정확한 건지 이걸 민경욱 의원이 좀 더 제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신원 반장이 얘기한 거 이 출구조사가 발표되는데 기분이 표정이 별로였다. 이거는 합리적 의심의 정황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조금 좀 어떤 맥락에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사실 좀 이해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되질 않는데 일단 그 코로나19 사태 가운데서 그런 걸 잘 이해하는 게 조익신 반장이니까 조익신 반장은 어떤 맥락에서 이런 주장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민경욱 의원이. 저도 오래 봤지만 무슨 맥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예전에 원유철 그 시민당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총선 결과 나왔을 때 예. 이미 진 결과를 알고 있었는데 그걸 반응한 그 얼굴 표정 관리가 되게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예.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 얼굴 표정만 가지고 뭐 선거 결과를 뭐 알았다. 이거는 조금 사실 그 민주당의 선거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근영 전 전략기획위원장이 나와서 얘기를 예. 했었잖아요. 사실 뭐 미리 다 예상했었다. 180석 이상까지 지역 180석 이상까지도 내다본다라고 예.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예측조사 결과가 자신들이 예측한 것보다 더 적게 나온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저렇게 저런 반응도 뭐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지금 최 반장 말대로 들으니까 다 설명이 되네요. 사실은 솔직히 더 내심 기대를 했는데 예측 조사는 그것보다 좀 못 미쳤기 때문에 표정이 좀 안 좋았는데 지금 민경욱 의원은 표정이 안 좋은 게 개표 조작의 증거다. 저도 사실 잘 이해하기는 사실 이거는 쉽지 않아요. 사진을 두고 지금 계속 해석을 덧붙이는 거잖아요. 예. 이게 어떤 객관적인 뭐 조작의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맥락을 좀 봐야 하는 게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한가운데서 치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집권 여당의 승리의 기쁨을 너무 대놓고 표출하는 게 좀 옳지 않다라는 판단을 예. 민주당 지도부에서 했고 또 이낙연 당시 선대위원장이 좀
그때 총선 후에도 이제 소감을 발표할 때도 굉장히 좀 이렇게 차분하게 톤을 내려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좀 낮은 자세를 유지하자 이렇게 당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 과정에서도 뭐 유세 노래를 차분한 노래 위주로 틀도록 하기도 하고 이런 궁당 극복에 좀 초점을 맞춘 선거 운동을 펼쳤었습니다. 사실 이런 좀 합리적이지 않은 의심을 제기하다 보니 다른 주장도 사실 신뢰를 못 받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통합당의 다른 떨어진 후보들도 이 투표용지 보전 신청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부산시 선관위는 부산 남을 선거구 이현주 후보가 신청한 선거 관련 증거 보전이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이 후보의 증거 보전 신청에 따라서 지난 7일 남구 선관위에서 증거 봉인 작업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현주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박재호 민주당 후보에게 1,430표 차이로 패배했는데요. 사전투표에서 벌어진 5,242표 차이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부산 사하갑에서 697표 차로 패배한 김척수 통합당 후보가 제기한 사전투표한 증거보전 신청도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지난 1일에는 서울 영등포울의 박용찬 통합당 후보의 증거보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뭐 의심이 되고 물론 받아들이기가 힘드니까 다시 세보자 이런 의견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미래통합당의 현 지도부에서는 자꾸 이렇게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부 낙선자들이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상당히 당혹스러운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 안 한 20대 국회 계류 법안만 15,000건. 다음은 조익신 반장 발제입니다. 예,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이태원의 한 클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럽이 성소수자와 연관돼 있다라는 얘기 또 보도가 나오면서 혐오와 차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주로 이용한다라는 보도가 개인정보를 사실상 담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어떻게 보면 방역 더 꼼꼼한 진단과 검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조익신 반장이 관련 내용 짚어봤습니다. 단독. 언론에서 특별히 취재한 내용을 보도할 때 붙이는 용어입니다. 지난 7일 한 언론사에 이 단독이란 머릿말을 붙여서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 이렇게 단독 보도가 나갔습니다. 여기서 단독, 그러니까 특별히 취재한 부분은 뭘까요? 제목을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이태원 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단독이란 말이 좀 어색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클럽에 간 게 처음은 아닙니다. 게다가 확진자 동선도 지자체에서 공개합니다. 이 기사를 내보낸 언론사는 확진자가 그냥 클럽이 아닌 게이클럽에 간 게 단독이라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코로나19와의 전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활 반역으로 전환했지만 모두가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런 민감한 시기에 클럽에 간 행위, 칭찬받을 만한 일은 못 됩니다. 게다가 정부의 지침도 무시했습니다.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했고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게 게이클럽이라서 생긴 문제일까요? 부산 클럽 때도 엉터리 연락처가 많았습니다. 마스크도 역시 쓰지 않았습니다. 56명은 출입대장에 남긴 전화번호가 아예 엉터리였습니다. CCTV 확인 결과 당시 클럽 내 손님의 80%만 마스크를 썼습니다. 그런데 굳이 게이클럽을 강조한 걸까요?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자들보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율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라도 나온 걸까요? 후속 기사들을 보면 정작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었던 듯 합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사들이 정작 방역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비난은 적어도 방역의 관점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가까이 오래 있으면 누구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접촉자가 비난을 두려워하여 진단검사를 기피하게 되면 그 피해는 우리 사회 전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입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에는 확인되지 않은 이태원 클럽 확진자와 접촉자 관련 정보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또 개인정보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름은 물론이고 회사와 직책, 심지어 증명사진까지 말 그대로 아우팅을 당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 측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밝히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자협회는 인권 침해, 혐오 주장 표현을 주의하자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면서도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그 보도 때문에 성소수자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혐오 여론만 들끓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도 이런 보도 형태를 주목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차별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해당 언론사는 사과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해당 언론사 오늘 지면에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교회 언론의 이태원 게이클럽 보도는 공익 위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익이냐 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동성애를 포함한 다중이 모이는 클럽에서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것. 결국 동성애는 위험하다. 이게 이 언론사가 생각하는 공익인 듯합니다. 정의기억연대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제기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정 의원은 우선 이용수 할머니께 사죄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할머니께 원치 않은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말씀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용수 할머니의 주장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정 의원이 성금과 기금을 받아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할머니한테 썼는 게 없잖아요. 전국 할머니한테 써야 되는데 전국 할머니한테 썼는 게 없잖아요. 돌아가신 할머니들도 연금으로 그 가족들한테 얼마 줘야 되잖아요. 원래 그런 말이 있었어요. 가족들한테 얼마 준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이에 대해 정 의원 측은 지난 3년간 기부 수익 22억 원 가운데 41%를 피해자 지원에 썼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기부금을 모두 피해자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사료관 건립이나 추모 사업 등에도 기금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다만 공시한 기부금 내역 가운데 수혜자 수를 임의로 적은 사실은 인정을 했습니다. 데이터가 깔끔하게 처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부족한 인력과 전문 인력으로 이제 일을 진행하면서 실무적으로, 편의적으로 그 금액과 이런 부분에만 중요성을 두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은 2015년 한일합의 당시 10억 엔을 받기로 한 사실을 윤미향 전 이사장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할머니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10억엔 부분은요, 그 전부터 언론에서 이야기가 됐습니다. 10월 26일 날 한일 정부가 아베 총리 사직하며 위안부 지원 재단 사이에 일본 정부 10억엔 예산 거치를 합의할 것이라는 보도가 전해졌고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김복동 장학금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랐을 뿐이라며 정 의원 관계자의 자녀가 장학금을 탔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분들의 활동이 단순히 정대합의 활동으로만 규정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남편 되시는 분은 평화통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고 그 정대합 실행이사를 하셨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일조선 학교 문제라든지 어쨌든 평화통일 운동이라든지 여성운동에 굉장히 오랜 기간 헌신했던 분의 활동가의 자녀에 대해서 2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고요. 정의기억연대가 직접 나서 해명을 했지만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습니다. 윤미향 전 이사장이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신분이란 점이 작용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자녀 유학 문제까지 거론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자녀가 미국 유학을 하고 있는데 한 1년에
학비하고 생활비 하면은 적게는 5천, 많게는 1억까지 들어가는 유학 생활을 하는데 윤미향 당선인과 이렇게 부분되시는 분의 1년 수입이 네. 그러니까 세금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한 예. 5천 정도밖에 1인당 한 2,50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계산이 되니까. 고정 수입이. 더불어민주당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진중하게 파악하고 대응하라고 주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굉장히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오랜 세월 동안 매주 수혜를 모여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 단체 활동이라든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용도는 다양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여라도 뭔가 크게 개인적인 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죠. 정의연 관계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 30년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때 용감한 피해자와 헌신적인 활동가들이 이 운동을 이끌어왔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깨끗이 털어내야 합니다. 법적 기준 따지지 말고 외부 감사 받으십시오. 공든탑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한 번 잃은 신뢰는 다시 쌓기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정리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들이 생각한 공익, 동성애는 위험하다? 예, 먼저 이제 야당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 그 윤미향 당선인의 딸의 자녀의 유학 자금 어떻게 마련했냐 이 부분인데요. 물론 뭐 개인적 영역이기도 하지만 일단 해명을 했죠, 당에. 네, 관련해서 윤 당선자가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과거 남편인 윤미향 이 당선자의 남편이 이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좀 옥고를 치른 바 있었는데요. 예. 과거 이게 이제 조작되었다라는 이제 결론이 났고 이제 그 남편 김모 씨가 이 재심, 그러니까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형사 보상금을 이제 신청해서 받게 됐는데요. 그게 1억 9천만 원이었고요. 예. 또 가족들도 이제 피해 보상을 해서 이제 8,900만 원을 받았는데 이걸 더하면 약 2억 7,9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자녀 유학비로 든 비용이 1억 300여만 원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이제 보상금, 형사 보상금을 토대로 자녀 할수 유학비를 있다. 냈다라는 게 뭐 입장입니다. 예, 그럼 충분히 일단 해명이 그 부분에서 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근데 회계상 일부 실수.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 피해 배상을 받은 분들의 숫자가 좀 너무 인위적이다. 뭐 예를 들어 999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했죠. 네, 뭐 회계상 실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을 했는데요. 아까 뭐 조혁신만자 발제에서도 봤겠지만 사실 뭐 시민 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뭐 기업체 수준의 뭐 회계를 요구하기는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할 겁니다. 뭐 인력 문제도 있을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을 했고요. 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정의연이 지난 3년 동안 22억 원 기부받았다. 이건 이제 따로 목적을 두지 않은, 그러니까 정의연이 임으로 사용처를 정할 수 있는 곳이 22억 원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제 피해자 지원에 9억 원, 41%가 사용됐다 이렇게 밝혔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수치가 좀 다르다는 주장도 있다고요? 네, 이 머니투데이의 보도인데요. 이 보도를 보면 최근 3년으로 보면 41%가 맞지만 최근 2년으로 줄여서 보면 5%에 그친다는 겁니다. 2017년에는 화이치유재단 지원금을 거부한 할머니 8명을 위해 100만 시민 모금을 진행해 각 1억 원씩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기부금 12억 6,700만 원 가운데 8억 6천여만 원이 할머니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2018년에는 5억 3,800만 원 가운데 2,300만 원, 또 2019년에는 4억 1,300만 원 가운데 2,400만 원이 쓰였습니다. 2년 동안 4,700만 원을 썼다는 건데 이게 5% 정도라는 보도인 겁니다. 다만 이 보도에 따르면 이 정의연 측은 여기에는 인건비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예. 2019년에는 이 여성가족부 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을 포함해 4억 5,6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의연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정의연에 따르면 현금 지원은 1990년대 초, 그러니까 정의연의 전신이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 활동 초기에 할머니들의 생활용품이 매우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전달했다고 하고요. 1993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법이 제정된 뒤에는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 경우가 좀 예외적인 겁니다. 현재 정부는 관련 법에 따라서 매월 147만 원을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정의연은 원래 법적으로는 외부의 회계법이나 이런 감사를 안 받게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정의연 측은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법적 기준이 모금액 100억 원 이상이라면서 이 정의연은 이에
네,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때문에 자체적으로 내부 감사만을 진행한 뒤에 인권위와 행안부에 제출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관련 의혹을 완전히 털어내려면 이번 기회에 외부 감사를 받는 것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이른바 이제 활동가분들도 다 고생을 하고 그렇지만 사실은 국민들의 또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기회에 투명하게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투명하게 뭐 입증을 받는 것도 괜찮겠죠. 알겠습니다.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연 해명했지만 30년 공든탑 흔들. 안녕하세요. 톡소원 정치의 강정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경비실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 바로 경비실 앞에 차려진 작은 분향소에서 어젯밤 세상을 떠난 경비원 A씨를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을 담아 쓴 추모의 글들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곳에서 근무하던 경비원 A씨가 억울하다, 결백하다라는 걸 밝혀달라면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에서 해당 아파트 다른 입주민들도 억울함을 밝혀달라며 SNS를 비롯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달 21일 주차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A씨가 주차 공간 마련을 위해서 이중주차된 차량을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모습인데 이때 멀리서 나타난 입주민 B씨가 경비원을 밀치고 삿대질합니다. 며칠 뒤 영상을 보니 입주민 B씨가 경비원의 옷을 잡고 어디론가 가는 모습이 찍혔는데 해당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한 입주민의 글을 통해서 당시의 사건 정황을 들어보겠습니다. 해당 입주민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아저씨를 따라 들어와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등 폭력을 가했으며 이때 충격으로 코뼈가 부러져 주저앉고 구두발에 밟힌 발가락뼈가 부서지고 뇌진탕 증상을 보이셨습니다. 숨진 경비원의 유족 측 주장에 따르면 입주민 B씨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은 물론 당장 관두라는 협박도 계속됐다고 합니다. 해당 경비원이 사망 2시간 전 가족에게 전화해서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라고 털어놨을 정도라고 하는데 보다 못한 입주민들이 숨진 경비원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었지만 A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반면 경비원을 폭행한 것으로 지목된 입주민 B씨는 경비원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비원의 코뼈를 부러뜨린 적이 없고 저 또한 경비원에게 밀쳐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해당 경비원을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해당 입주민을 상대로 A씨의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조사할 예정인데요. 경비원을 향한 이른바 갑질과 폭력 사건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심각합니다. 인터폰을 받지 않아서 때로는 차량 진입 차단봉을 늦게 열어서 심지어 지난 2018년에는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 아파트 경비원이 폭행을 당해 숨진 일도 있었습니다. 주택관리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갑질 폭행 사례는 지난 5년간 3,000건 가까이 됩니다. 특히 폭언과 폭행 47%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비원들을 향한 갑질 행위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잘못된 인식의 변화가 가장 절실하다고 지적합니다. 같은 생활 공간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하는 존재라기보다는 마치 머슴 같은 잘못된 계층 의식이 가장 큰 이제 문제 같고요. 결국 바꿔 얘기하면은 함께 살아가는 그런 동료로서 또는 함께 살아가는 그 생활 존재로서 그거 보기보다는 마치 그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 수단과 같은 입장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겠습니까? 경비원 A씨는 숨지기 전 자신의 형에게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때린 게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듣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일부 주민의 이야기라고는 하지만 물질적 폭력과 인간적 배려가 결여된 처우 등 주민의 갖은 갑질에 따른 아파트 경비원의 서러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또한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가족이라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5시 정치회의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